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김가은입니다. 저는 오늘 리스와 함께하는 A+ 리포트 작성하기라는 제목의 교육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아직 학부생이던 시절에 리스 서포터즈 5기로 활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석사 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 석사 과정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리스 서포터즈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는 이 리스 서비스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는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막 시작하신 대학교 새내기이시거나 혹은 대학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저만의 리포트 작성하기 가이드와 꿀팁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리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한 다음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과 해외 전자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만의 리스 알고리즘 만들기라는 제목의 목차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리스의 개인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리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리포트를 쓸 때 사실 가장 중요하고 막막한 부분이 주제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글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가이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학술적 글을 쓰면서 겪어왔던 어떤 어려움이나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리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리스라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말 그대로 학술 자료를 sharing,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최신 인기 학술 자료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자료를 신청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다른 자료들을 상호대차 서비스로 복사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웹TV, 이북, 매거진 등 다양한 해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프릭이라는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외국 학술지를 무료로 복사해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학부 시절 때 그리고 대학원에서 코스웍을 들을 때 직접 썼던 페이퍼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리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글들을 썼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학부 졸업을 위해서 썼던 논문인데요. 발터 벤야민의 초현실주의 에세이를 읽고 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쓰는 글을 썼었고, 이 내용을 쓸 때 이제 다양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가장 기본 창이 뜨죠.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학술지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자료가 뜨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자료만 또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국내 학술 논문 중 KCI에 등재된 논문들 혹은 자료들만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논문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서지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저자나 발행 기관, 학술지명뿐만 아니라 몇 건 몇 호에 실렸는지 또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원문 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C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 텍스트 PDF를 내려받을 수 있게끔 KCI 원문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인용하려는 부분을 찾아서 제 논문에 인용을 해볼 텐데요. 저는 여기서 벤야민의 실천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하려는 말을 이 저자가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간접 인용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논문에 이렇게 실어봤는데요. 여기서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저자와 해당 텍스트가 써진 연도 그리고 페이지 수 이렇게 기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양식인데 경우에 따라서 각주로 달기도 하고 조금 다른 양식을 써야 할 때도 있으니까 이건 본인이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그 수업을 듣는 교수님
어떤 걸 원하시는지 혹은 본인이 쓰고 있는 그 텍스트가 실려야 하는 학술지가 요구하는 양식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참고해서 그 양식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논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참고 문헌 리스트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그 리스트에 이제 인용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리스트의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원문 보기 버튼 옆에 있는 인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쉽도록 텍스트로 인용문 출처가 정리돼서 뜹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논문 끝부분에 나오는 참고문헌 리스트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양식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여러 양식이 있어요. APA 양식뿐만 아니라 MLA나 시카고 등등 여러 양식이 본인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타입을 지원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KCI 원문을 보여주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내려받기 버튼 밑에 보면 논문 인용하기라는 버튼이 있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인용 타입과 심지어 국문과 영문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인용 타입에 맞춰서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정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참고문헌 리스트에 본인이 필요한 양식에 맞춰서 인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학부 시절 때 썼던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인공 방사능 핵종이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인공 방사능 핵종이 당연히 농수산물에 농축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음식물들을 우리가 먹어도 될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서치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로 된 논문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하고 좀 문제가 될 만한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그런 방사수가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의 문제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지역의 연구자들이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 지역에서의 경과를 추적하는 페이퍼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적히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로 된 페이퍼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게 훨씬 편해서 영어로 된 학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어로 된 학술 자료를 찾아보는데 필요한 부분은 바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주황 색깔의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나오는 이 보라 색깔의 창인데요. 여기는 이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 창이고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이 페이지에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뜨는데요. 전체 학술 데이터베이스, 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건부로만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하트를 눌러놓으면 따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서 내 관심 DB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다양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그런 학술지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려고 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CPCI에 들어가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주변 농산물에 축적된 그런 인공 방사능 핵종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했고 이제 여기를 보면 왼쪽에 이렇게 검색 필드를 좀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리스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는데 전 여기에서 Research Area를 좀 제한해서 제가 원하는 분야 학문 분과의 저널들만 찾아볼 수 있게끔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서치를 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원문 사이트로 원문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저 위에 Full Text at Publisher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테이블,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가지고 와서 제 페이퍼에 삽입을 해줬고, 그리고 이 통계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페이퍼를 쓸 때 제가 지켜야 했던 양식은 아까 그 APA 양식과는 조금 달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인용한 자료나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직접 각주를 달았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려서 보이진 않지만 이 자료를 삽입한 후에 이 자료가 어떤 텍스트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를 각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단순히 텍스트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내가 필요한 연구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다양한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석사 1학차 때 썼던 발제문 중 하나인데요. 이 캐런 버라드라는 학자가 물리학자인데 또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토대로 한 행위실제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무래도 문과이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뭔지 알긴 알겠는데 제가 이해한 게 정확히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텍스트를 열심히 읽어도.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스의 이 해외전자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캐런 버라드의 텍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 양자역학의 어떤 근간을 마련한 학자의 언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실험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과 관련된 내용,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 설명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줍니다. 바로 이 AVion이라는 학술용 비디오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를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사이트, 서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서치를 해주면 정말 다양한 영상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로 어떤 교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녹화한 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들도 학습을 위한 그런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영상들을 잘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과학적 내용들은 실제로 실험이 진행되는 걸 좀 보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가 자세히 막 칠판 앞에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주는 영상을 좀 봐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발제문을 잘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리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이제 따로 뺀 이유는 아무래도 평소에 내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어떤 리포트나 페이퍼 등등의 그런 학술적 글을 쓸 때도 훨씬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내용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최신 연구 동향을 잘 꿰고 있어야 아무래도 글을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주제를 잡고 글을 쓰는데.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데 유용한 리스의 기능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이리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나에게 추천해주는 논문이나
내가 리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통계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학교 도서관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하고 제 개인 계정으로는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기록이 잘 쌓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꼭 반드시 학교 계정과 개인 계정까지 같이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의 기록을 잘 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책장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는 알림을 설정하는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알림을 켜두면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떴을 때 여러분이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메일링 서비스처럼요. 그래서 관심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최신 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 논문을 계속해서 연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학술지, 관심 있어 하는 학술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과 제 관심 분야에 맞춰서 좀 권위 있는 중요한 학술지들을 설정을 해두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학술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학술지의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요 학술지를 미리 이제 설정을 해두고 등록을 해둬서 최신호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아, 요즘 이런 주제로 연구가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최근 본 논문도 따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유용할 수 있는 이유가 막 여러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아까 봤던 그거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급하게 창을 열심히 확인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번거롭지 않게 바로 여기 내 최근 본 논문에 들어와서 내가 클릭하고 조회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내가 봤던 자료들을 찾을 수 있겠죠. 또 내가 구매하거나 신청했던 현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사 대출 서비스를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리스를 통해서 복사하거나 대출을 신청했을 때 그게 언제 오는지 그런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이 계정으로 어디까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학교 계정 혹은 소속 기관 계정과 나의 개인 계정을 같이 연동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트를 눌러둔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모아두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24시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볼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포트의 주제를 정하고 그 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리포트를 쓰라고 딱 받았을 때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수업 때 쓰는 리포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고하는 논문이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가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수님께서 이 정도 분량으로 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될 테고 왜냐하면 그 분량에 맞춰서 이 주제도 조금 더 좁히거나 혹은 좀 더 넓혀서 내가 필요한 분량에 맞게끔 딱 적절한 양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내 글의 주제를 잘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게 내가 어떤 걸 좀 문제 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들 어떻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 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쪽이나 사회과학 쪽이나 아니면 공대 관련된 쪽에 전공을 갖고 계신다면 어떠한 문제에 대한 가설을 내가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의 리포트를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내가 연구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리포트의 주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게 이 연구가 정말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의의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이 리포트 주제를 이렇게 잡는 게 좋을지 혹은 조금 다른 것을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할지를 정하는 건데요. 어떤 대상을 연구할지부터 시작해서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떠한 분석 틀이나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 절차를 잘 설정을 해두면 글을 쓸 때 훨씬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쓸 때 너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행연구 조사일 텐데요. 다양한 책이나 논문, 잡지 혹은 인터뷰 영상 등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있어 왔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좀 주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연구를 해봐야지라는 식으로 그 리포트의 방향을 좀 잡으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자 네트워크 파악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요. 이 부분은 이 리스에서 이렇게 연구자의 네트워크 맵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서지 정보에서 조금 밑을 내리면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또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선행 자료를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떤 자료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옆에 자료와 함께 이용한 리스 자료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논문 주제를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또 활용이 되었는지도 그래프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선행 연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제 목차 정리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면 이 리포트의 주제나 방향이 훨씬 더 잘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몇 가지 가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실 텐데 이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요즘 AI의 도움을 받겠죠. 요즘 그 BC라고 하는 기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hatGPT라고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뭔가 직업에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LLM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저 역시도 AI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글을 쓸 때 반드시 처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만큼은 AI의 사용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AI가 얘기해주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사고를 깊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이 AI가 거짓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 하면서 내가 그 주제를 그냥 하게끔 이렇게 이끈다든지 혹은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인데 그냥 그런 키워드가 어쩌다 한번 언급이 됐다는 이유로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AI가 말을 해서 선뜻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AI 없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바로 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잡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목차를 정한다는 게 단순히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이 있으면 그 장의 절의 한 가지 또 구조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 챕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걸 잘 정리해 두면 사실 글을 쓸 때는 그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써야 하니까 여길 쓰면 되지 하면서 정말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글의 구조를 잡으면서 이미 이 리포트의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내가 정한 주제와
잘 맞게 이 글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틀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은 처음 자료를 수집할 때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선행연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출처를 잘 적어두면 2번, 3번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부터 먼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 부분 내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그래프 내가 내 논문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뭐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도 좋고 아니면 북마크를 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자세한 출처를 텍스트에 원문을 잘 기록을 해두면 훨씬 더 간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꼼꼼한 퇴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퇴고는 단순히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는 것, 오탈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쓴 글이 있다면 그 글을 프린트해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혹시 뭐 2번 써진 단어가 없는지 맥락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면서 퇴고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는 게 좋은 글을 쓰고 사실 글을 쉽게 쓰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잘 정한 다음에 글을 쓰게 되면 분량을 채울 걱정은 없게 되거든요. 만약에 분량이 넘쳤다면 조금 덜 중요한 부분부터 지워나가면 되고 다 썼는데 분량이 부족하다. 그럼 다시 구조화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떤 챕터가 더 필요했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양보단 질로 우리 승부하는 좋은 리포트를 쓰는 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짧게나마 교육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앞으로 리스를 열심히 쓰게 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대학생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학술지 논문을 우선적으로 인용하는 게 권장되는지, 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 논문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KCI에 등재된 논문이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그냥 물론 아무나 논문을 쓰진 않지만 KCI에 등재되었거나 혹은 등재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많이 읽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인용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저는 석사 학위 논문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아직 박사도 되지 않은 분들의 글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박사 학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박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정말 연구자가 되신 분들이 쓰신 학술 논문을 참고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석사 학위 논문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KCI 등재지 혹은 KCI 후보로 등재된 학술지와 다양한 박사 학위 논문들 정도가 조금 더 저는 우선적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동의합니다. 여러 과목의 과제를 하다 보면 관리하기 쉽지 않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보려니까 다시 결국 논문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옵시디언이라는 기록 앱이 있어서 그 기록 앱을 활용하기도 하고 보통 저는 프린트해서 논문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래서 그 프린트해둔 내용에 이제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의 맨 앞 페이지에 반 페이지 정도 되는 A4 내용으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이 논문을 다시 봐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두는 정도로 따로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 어디 있었지? 하면서 종이를 막 뒤지다가 일단은 그 맨 앞 페이지에 적어놓은 정리해둔 내용을 보고 이거 다시 읽어볼까?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답변을 하자면
참고문헌 출처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리스에서 제공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출처를 따로 정리해두는 도구는 리스에 없는 것 같고요. 각각의 출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기능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기만의 기록 앱이나 혹은 노트 앱 같은 곳에 그런 걸 하나로 모아서 좀 주제에 맞춰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